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인데요. 6월 증시 첫 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엔저에다가 또 수급마저도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나온 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형주들 가운데서 현대차 중심으로 크게 많이 이번 주 시장 내내 흔들렸습니다. 14만 8천 원대까지 본 게 언젠가 싶은데요. 투자자들 많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회복을 해서 다소 좀 한숨을 내쉬면서 행복한 주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요즘 보면은 좀 대한민국 경제 상당히 좀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뭐 네. 증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단체로 유체 이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좀 근데 어쨌든 뭐 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그렇듯 당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고 뭐 다음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현대차가 기관과 외인의 뭐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뭐 상당 그 영향으로 뭐 시장까지 눌려버리는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투매가 손절인 만큼 뭐 그 충격은 굵고 짧게나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좀 봐집니다. 왜 빠졌나 보니까요. 일단 미국이 마이너스 17%, 중국이 마이너스 12% 수출 감소, 판매 감소가 나왔는데 특히 중국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 그리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또 분명히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저점이었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망정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좀 괴로운 조정을 몸소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다른 어떤 것들보다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저점을 하회했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담으세요. 자동차 사세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최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엔저 이것이 무작정 150엔, 200엔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원화도 약세를 보였었던 만큼 엔화 약세가 조금이나마 뉘앙스가 바뀌거나 또 속도가 좀 줄어드는 상황만 온다 해도 서서히 반등의 실마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가 누그러든다면 현대차 그룹들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V자형 곡선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천천히 U자형으로 또 유연하게 움직여주진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간에 보면 U자형도 힘들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강점, 경박 단소라고 하는 이러한 강점이 결국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현대차를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GM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경박 단소를 다 갖췄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다운사이징 엔진의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현대차가 밀리는 것들이 워낙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과거 대비 많이 좋아졌지만 뭐 독일차의 감성 품질 그리고 뭐 주행 감각을 모두 따라잡았느냐 그렇게 또 볼 수가 없고요. 가격은 거의 엇비슷해져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프로모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담감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뭐 회복하기에는 좀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싸 보이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현대차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밸류에이션은 PER 개념으로, PBR이 아닌 PER 개념으로 3.6배 수준까지도 거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배 수준이니까 너무 싸다라고 하는데 일단 실적 추정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실적 그 어닝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U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인 반등은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중심으로 휘청대면서 수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섣불리 또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추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정중동 하는 기운을 담아서 현대차를 그냥 바로 좀 담아보고 싶은데 제가 네. 방송 오래 한 거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그리 좋은 전망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또 네네. 작년 한번 또 방송 나와가지고 한번 좀 속된 말로 좀 씹었다가 좀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전망이 밝지 않고 후퇴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의 경우 연간 7조를 벌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연간 3조를 벌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연간 2조 5천억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현대차 시총 42조, 모비스 21조, 기아차 19조. 불과 6년, 7년 정도의 실적이 현재 실적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밸류를 보이고 있거든요. 연간 5천억, 6천억 벌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시총이 지금 23년입니다. 23조죠. 40년을 변함없이 벌어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만약에 되는 시장이라면 뭐 둘 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게 오겠죠. 늘 그렇듯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실적이 더 죽어서 전망치가 떨어진들 현재 가격은 싸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단지 기관들이 야 이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현대차 죽어도 안 돼. 이런 접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뭐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어질 뭐 SUV의 그 라인업 충원 또 엊그제 또 이노션 상장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또 지배구조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연간 7조 버는 회사를 PER 5.7배, PBR 0.7배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작정 악재로 보기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현대차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도 그 안에서 종목 하나 꼽아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7조는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자동차에 중국 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차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폭스바겐도 박살났고 현대차도 앞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증설은 더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돈은 계속 있고 거기다 이제 중간 배당까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물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쉽게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팔아라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보다 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력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한 1, 2년간은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지배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이 그나마 현대차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님은 현대차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현대위아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그와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지분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헤지펀드죠. 엘리엇이 쌍지자를 들고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삼성그룹이 원래 가던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좀 심한 말을 말씀드리면 엘리엇도 결국은 구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물산을 왜 그렇게 싸게 제일모직에다 갖다 파느냐. 이거 반칙이다. 우리는 그 가격을 용납할 수 없다. 더 비싸게 팔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세련되게 자신들이 뭐 경영 참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삼성물산의 가격을 뭐 재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아마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 뭐 경영 참여한다든지 이런 시각은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제 생각과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 합병이 좀 제동이 걸릴 확률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요. 저번에도 이런저런 뉴스 안 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다가 2주 만에 뒤집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JY의 뭐 SDS 지분 11%, 물산 지분 17%, 전자가 들고 있는 SDS 지분 22%를 통해서 어쨌든 JY에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효과적으로 밀어주는 게 있는데 뭐 저는 언제 얘네가 이만큼 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가격에 샀는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네. 엘리엇 펀드가 나타나서 이거는 삼성물산 주주한테 불리하니 나는 반대일세라고 공교로운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얘네가 상사 부분 또 건설 부분의 비즈니스를 높게 보고 삼성물산의 지분 7%를 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물산의 가치는 그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높여서 좀 받고 싶은 그런 헤지펀드의 특징은 무조건 수익률 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붉어지는 거라 생각 들고요. 약간 초등학생 같지만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접근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지 삼성전자의 기업 본질적 가치를 회귀하라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SDS도 시간 문제지 전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JY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이끌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투자자들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럼? 일단 저는 이렇게 뉴스에 이끌려 다니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구간에 결국 중요한 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핵심 종목이 뭐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럼 그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사서 이익을 볼 거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지배구조를 넘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인력 같은 데가 참여하면서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한꺼번에 들여서 지금 급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드렸고 이미 1년 전부터 언급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 제일 모직까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 따라 샀다가 이 종목 따라 팔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금 머리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머리가 된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특징주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팀장님의 유망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네요. 예, 좀 힘겹습니다. 네. 그간 제 내공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좀, 네네. 지금 계속 가랭이가 늘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성적은 상당히 좋아요. 찢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실적 하나만 보고 좀 선별해봤습니다. OCI 네. 머티리얼스 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좀 반도체 얘기할 때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주가는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이런 종목 한 5만 원대 들고 오지 지금 갖고 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작년 대비 4배가 올랐다 주가가. 그런데 YOY 기준으로 실적도 4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건가라는 거에 감론을박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여기서 실적이 더 나온다고 하고 이 예상치 신뢰성이 높다고 하면 이 주식은 비싼 건 아니겠죠. 동사의 비즈니스는 이것저것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NFC, 모노실란, WF6 등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의 변화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 매출은 2천억 남짓입니다. 작년의 영업이익은 260억, 재작년은 7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업황이 바닥이었고 동사는 이 무렵부터 타 경쟁사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 3년여의 시간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폭 생산 설비를 늘렸죠.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만 55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 마진은 30%에 가까웠고 또 이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이런 이제 스팟성 물량을 장기 공급 물량보다 더 비싸게 지금 팔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진이 높은 제품을 향후에 가격 변동 상관없이 비싼 값에 공급 계약을 계속했고 스팟성 물량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즉 반도체 빅사이클을 이용해서 제대로 매출이 늘어나고 원가를 줄이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매우 높고요. 마진율도 높고 제조업의 30%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업체인데 2017년까지 주요한 공급 계약은 다 맞춰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ROE 20%의 독점적인 또 위치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뢰도 높고 PR이 14배라면 그리고 숫자가 매 분기 증명이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괜찮다. 지금 가격 과연 비싸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매수 가격으로는 현재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사실 더 높은 수준을 제가 바라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5개월, 한 3개월을 봐서 15만 원 정도로 좀 봐지겠고 손절 가격은 약간 변동성을 감안해서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이미 1년 반 사이에 3만 원대에서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상이몽 돌직구 두 분과 인사를 드리면서 일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정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think this is dramatic for Greece, but a few consequences for the rest of Europe. Greece represents only 3% of our GDP, and the country has been awfully ill managed, and it's even worse with the current government. So there is a strong chance that Greece will leave the Eurozone. If they leave the Eurozone, they will stay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Both are distinct. And if they leave the Eurozone, it will be dramatic for the poorest Greek people. Because you see, they're indebted in euro. And if the euro is lost and replaced by a national currency, they won't be able to replace, to repay their debt. What will happen? I mean, people learn from their own mistakes, and they will understand that they chose the wrong government. They will have new elections, and I think they will have a better, more rational election, and they will come back into the Eurozone. First of all, I mean, the very high rate of Chinese development since more than 20 years now had two main reasons. The first reason was the huge transfer of people from the rural area to the city area. And you know that on the very day when you shift a worker from a farm to an industry, the productivity increases very rapidly. And so the growth rate was a consequence like everywhere. It's been the case in Japan, in South Korea, in France in the 19th century. So the high rate was no miracle. It was just, following the economics rule by the book. And it's true that this transfer of population from the rural area to the cities is slowing down. So the growth rate is going down as a mechanical consequence of the slowing down of the rural exodus. Second, the very high growth rate was because China was starting from zero. They were catching up. And they were catching up at an extremely good period. They were catching up at a time where the whole world was growing, and China was able to become the provider of the whole world. So those w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 think that the growth rate that we see now in China, I would say, is the normal growth rate. Oh, yeah. Normal growth rate of China. New normal, right? Exactly. I mean, they are joining, the normality, and the growth rate they had before. It was not the success of the Communist Party. It was just normal economic rules which at last were applied to China. When you prevent Chinese people from working during 50 years, you allow them to work, you have a high growth rate. Now, the problem, as you mentioned, is hard landing, because all this has been based on huge credit. Credit to the public sector mostly, which is not a very efficient sector. Billions have been invested in the real estate because it was the only way to put your money somewhere, because the Chinese money is not convertible. So now it all depends on the Chinese government. If they make the yuan, the Chinese money, convertible, they will avoid the real estate bubble. And I think they will do that. I do expect a soft landing. There will be here and there some bankruptcies and some regions more impacted than others. But globally, I think the government is in economy is clever enough to organize a soft landing, which really requires a convertibility of the currency. But I think they are going into that direction. But a lesson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do not depend that much on China. South Korean is depending too much on China. I've been repeating that since years and years. And I told my Korean friends, China will slow down and you will be the victims, you will be impacted, and this is what is going on. The only thing I can say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since more than 30 years now, 2-3 times a year, and that I'm quite enthusiastic. It's really a success story. I mean, you have all the problems that you have, but from outside, I mean, it's a success story in terms of progress of democracy and economy.
The only weakness maybe is that the Korean culture is not well promoted abroad, and that many foreigners do not understand the success of South Korea because they do not know that the success of South Korea are rooted in a civilization which they don't know abroad. So I always insist that you should promote your culture, also part of the economic dynamism.